한 번 시점보다 어떤 변화를 겪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물론 처음 뵀을 때 혹은 중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소견들 중에서 활동기라고 표현하는 소견들을 몇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경우에 활동기다, 안에 불씨가 타고 있는 상황이다. 불씨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조금 커졌어, 눈이 부리부리해졌어, 혹은 눈이 튀어나왔어, 눈이 부어올라 하는 등의 모습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항상 하루 종일 정면만 보고 지내는 건 아니니까요.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는데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안녕하세요. 눈의안과병원 국경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샘 눈병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갑상샘 질환은 흔히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는 제일 흔한 병이 이제 그레이브스씨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갑상선 저하증 때도 눈병증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암들과 연관해서도 눈병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갑상샘 질환 환자의 약 반수에서 눈에 동반되는 갑상선 암병증이 같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그레이브스씨 병과 연관성을 말씀을 드리면 자가면역 질환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자가 항체가 눈 쪽의 조직들을 공격을 역시 해서 눈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진, 저하, 즉 갑상샘 호르몬 자체가 높은 것이 직접적으로 눈병증을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에서 발생하는 그 과정들이 눈병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나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됐는데 왜 눈병증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혹은 처음에 진단 시에 나는 저하증인데 왜 눈병증이 생겼나요? 혹은 나 검사해보니까 피검사에서는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에요 하는 경우에도 눈병증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갑상샘 질환에 대한 진단은 피검사를 해보면 정상 수치보다 벗어나 있는지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눈병증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느냐? 갑상선 검사하듯이 피검사하면 눈병증에 대한 수치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눈병증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견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견들을 가지고 증상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로 가지고 눈병증이 같이 동반돼 있습니다. 혹은 아직은 눈병증이 발생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눈병증의 전형적인 소견은 우선 외관상의 변화입니다. 주변에서 눈 모습이 좀 달라졌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조금 커졌어, 눈이 부리부리해졌어, 혹은 눈이 튀어나왔어, 눈이 부어올라 하는 등의 모습의 변화인데요. 눈꺼풀 부종이라고 위 눈꺼풀이 통통하게 부어오르는데 주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제일 많이 붓는다고 하고요. 오후 들면 조금 가라앉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 눈꺼풀도 부어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꺼풀의 위치가 마치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눈을 부릅뜬 것처럼 위 눈꺼풀이 위로 당겨지거나 위에 흰자위가 살짝 보이거나 혹은 아래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당겨져서 아래쪽에 흰자위가 보이게 되는 눈꺼풀 뒤당김이라는 모습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눈이 튀어나와 보인다, 안구 돌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또 환자분들 중에는 오셔서 제 눈이 튀어나온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 전부터, 즉 갑상샘 질환이 생기기 전부터 계속 제가 보았었던 그런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아니라 처음 오신 분이라 오시게 되면 물론 안구 돌출계로 눈 동자가 얼마나 많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지 수치로 측정을 하게 되지만 이전에 측정해 놓은 수치가 없다면 비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이 예전보다 튀어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본인의 눈이 돌출된 것처럼 보이신다면 이전의 사진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 사진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진단 시점에 정확하게 측정을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게,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관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갑상샘 눈병증이 눈 쪽으로 오면서 한마디로 염증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어오르는 거, 통통해지는 것도 다 염증 반응 때문이고 그 염증이 눈 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을 침범하게 되면 근육이 부어오르면서 그게 눈이 앞으로 돌출되는 외관적인 변화를 발생하는데, 그러면 근육이 부어오르면서 표현하기에는 약간 뻣뻣해진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루 종일 정면만 보고 지내는 건 아니니까요.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는데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똑같은 각도로 움직여서 똑같은 물체를 보게 하는데 특정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그 근육이 약간 뻣뻣해지게 되면 근육 쪽으로 움직임에도 제한이 생기지만 전형적으로는 근육의 반대쪽 근육이 눈동자를 움직이게 만들 때 그 해당 근육이 풀어주지 못함으로써 눈동자 안구 운동에 장애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특정 방향을 봤을 때 두 눈이 어긋날 수 있고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시 증상은 물체가 또렷하게 안 보여요, 침침하게 보여요, 그것을 두 개로 보인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눈씩 가리고 보면 물체가 하나로 또렷하게 보이는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물체를 주시했을 때 두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복시가 생겼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쪽 눈씩 감고 보시는 겁니다. 한쪽 눈씩 보면 괜찮은데 두 눈을 다 뜨고 봤을 때 물체가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다, 두 개로 보인다면 복시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뒤쪽에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조직들이 너무 많이 부어올라서 그게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압박성 시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시력의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갑상선 눈병증 중에서도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시신경 주변으로 조직들이 부어서 시신경을 누르는 소견들이 사진상에서 보이고, 실제로 시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색감 저하나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압박성 시신경병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빨리 써서 시신경 누르는 조직들을 풀어주어서 시력이 회복하게 하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빨리 수술을 해서 감압술이라고 뒤쪽에서 뼈를 조금 깨서 시신경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주어서 시력 회복을 유도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갑상선 눈병증 환자분들이 건조증 증상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안구 노출이나 아니면 눈꺼풀 뒤당김 때문에 주무실 때 눈을 살짝 뜨고 주무시는 분들은 연고를 넣어서 벌어진 눈꺼풀의 틈새를 메꿔주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연고 사용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번 시점보다 어떤 변화를 겪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물론 처음 뵀을 때 혹은 중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소견들 중에서 활동기라고 표현하는 소견들을 몇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경우에 눈병증도 일어났지만 지금 현 상황이 활동기다. 활동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표현드리나 하면, 비유를 했을 때 안에 불씨가 타고 오르는 상황이다. 불씨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씨가 타오르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다 타서 재가 돼버리는 것을 기다릴 순 없으니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그 불씨를 진화할 필요가 있다. 활동기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데, 약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속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먹는 약으로 경구약으로 복용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경구약보다는 조금 더 적고, 효과 면에서도 정맥주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2회 정맥주사를 맞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타고 있는 불씨를 진화했다, 활동기를 비활동기로 가라앉혔다, 그 이후로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요. 갑상샘 질환도 그렇지만 갑상선 눈병증도 굉장히 장기간의 치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그런 병입니다. 그때그때 내 변화가 왜 빨리 안 좋아지지 라고 항상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신다면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들어서, 그것이 또한 제가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조금씩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다행히 가라앉히고 혹은 활동기는 아닌 비활동기 경우에는 갑상선이 가라앉으면서 눈 상태가 조금씩 예전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행히 경과 관찰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진다면 나 이제 거의 갑상선도 마무리되고 변화됐었던 모습도 예전 모습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대로 지내도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안과 경과 관찰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예전보다 많이 좀 좋아진 거는 같은데 혹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 근데 갑상선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더 기다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럼 이제 그때 내 눈의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또 판단을 해서, 기다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내 모습을 조금 예전과 가깝게 다시 되돌이키고 싶다, 만들어 놓고 싶다 한다면 그때 생각하는 것이 수술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눈병증의 수술은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눈꺼풀과 안화 수술,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눈꺼풀 뒤당김에 대한 수술이 되겠는데요, 위 눈꺼풀이든지 아래 눈꺼풀이든지 지나치게 뒤로 당겨서 눈 감기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눈동자 표면에 노출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고 눈동자 표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미용적인 부분도 약간 포함해서 눈꺼풀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내리는 그런 수술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 눈꺼풀도 수술 방법이 있고 아래 눈꺼풀도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위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올림근 후전술이라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드는 당겨지는 근육을 조금 안에서 풀어서 약화시키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래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반해서 당겨지는 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쪽에 조직을 받쳐서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구
안구 돌출에 대한 수술은 안화 감압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워낙 안쪽에서 돌출이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안쪽 조직들이 부종이 생기는 이유, 안쪽을 채우고 있는 지방 조직들이 팽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팽대된 지방 조직 때문에 눈이 돌출이 되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지방 조직을 조금 제거해서 공간이 확보가 돼서 눈이 조금 뒤쪽으로 물러 들어가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은 제거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경우에는 감압술이라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는 안에 안화뼈를, 표현이 그렇지만 좀 깨게 됩니다. 뼈를 깨서 안에 안화라는 공간을 넓히는 거고요. 그럼 넓어진 공간으로 돌출된 눈이 조금씩 후퇴해서 안으로 자리 잡게 유도하는 겁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안화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부작용의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합병증은 사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눈병증이라는 자체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영향을 주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안구운동 장애나 사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감압술을 시행했을 때 눈동자가 그냥 이렇게 뒤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변화하면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서 내사시가 생기거나 외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후에 발생한 사시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회복되기를 기다려 보는데요.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또 사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갑상선 눈병증이 심한 정도는 아닌 경우, 활동기는 아닌 경우에는 꾸준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갑상선 치료 또 잘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